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쇼펜하우어 이야기 아날람 79회 방송 마지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면 자살하는 겁니까? 아, 자살 찬양인가?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일화가 있죠.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정말 자살하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생겨났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쇼펜하우어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따진 거야. 아니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 당신 말을 듣고 자살하는데 그래, 알겠는데 당신은 왜 살아있어? 선생님께서 굳이 뭐 이렇게 살고 계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사람아, 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로 안내를 해야 되잖아. 아,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고 사실 저도 뭐 철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도 있었고 많이 그런 분들의 강연과 네. 책을 읽다 보면 쇼펜하우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양분돼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노인네로 무시하는 분들이 있고 대단하다라고 이제 상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틀리지 않고 상찬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틀리지 않고 사실 폐렴으로 돌아가신 걸 생각해보면 본인 인생에서 인생을 걸고 얘기했던 것들의 모순이잖아요. 이율배반이잖아. 왜 자기 자살 안 했어? 근데 사실 왜 자살을 안 죽고 폐렴으로 죽어? 사실 끝까지 얘기해 보면 쇼펜하우어가 자살을 권고한 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적도 없어. 자살이라는 옵션도 있어 얘들아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네. 서서히 이야기하면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삐뚤어진 성격의 아이가 성장 과정 내내 상처받으면서 형성된 철학이에요. 당시 유럽 문명은 전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게 2차 대전이죠. 네. 2차 대전의 참화를 보고 유럽 사람들은 아니 우리 문명이 인류 문명의 표준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하면서 머리에 해머를 맞아요. 그래서 그 문명의 종말을 우화로 만든 파리대왕 같은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노벨 문학상은 작품이 아니라 사람한테 주는 거지만 그런데 이때는 19세기란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12살 때 19세기가 돼요. 네. 19세기는 유럽 문명이 전 세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던 세기죠. 그렇죠. 네. 정말 이거는 뭐 어마어마했지. 유럽 문명은 전 세계에서 짱이고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경제도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헤겔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국은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곳이다. 멈춘 곳이다. 여기서 질문. 이게 그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네. 어디 인종이라든가 이런 약간 편견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 자 헤겔의 인종주의 vs 쇼펜하우어의 여혐. 자 어떤 인물이 좀 더 낫습니까? 인종주의자 레이시스트 대 자 여혐러. 자, 동양인 여성 시온님. 네. 씨발 다 죽어. 다 뒤져버려 이것들. 독일 남자 노답이다. 덕남충. 덕국 남자 안 되겠다. 그렇다. 네. 그리고 신부나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러죠. 유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교도들의 땅을 정복 중이라는 식의 이런 논리가 있고 이런 논리를 이어받으면 우리나라 왜 큰 목사님들이 네. 한국은 기독교 믿어서 지금 잘 사는 나라다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복신앙이랑 합쳐지면 참 그런 게 나는 정말로 각하가 자기가 진짜 은혜 받아서 잘 된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지금 혹시나 약간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시련이거나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나는 각하가 시험이다. 각하의 성격상 그런 걸 그렇게 진심으로 믿었을까 싶어. 아니야. 아니야? 각하 믿었을 거야. 그래? 각하는
믿고 있는 자신을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근데 정말 왜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 덕분에 잘 살게 됐는데 일본 바라면서 하나님 안 믿어 자꾸 지진나고 저런다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난 웃기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인이 사실 뭘 원해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서 저런 벌 줘야지 하고 뿅 이러는 건 아니잖아. 네. 신이라는 것도 결국 이게 많은 신이 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질서를 설계해 놓다 보니까 그 질서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진도 나고 해일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과학자들이 밝혀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이야.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지만 그 만들어낸 그 수많은 그런 법칙, 뭐 뉴턴의 운동 법칙 뭐가 그 자체를 다 초월하는 것이 신이 만든 것이다. 그 질서를 초월한 게 하면 내가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겠는데 갑자기 신이 버튼 누르는 썰로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런 거지. 아 진짜 어렸을 때 공부 진짜 못했나 보다. 야, 근데 대표님 방금 하신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유럽인들은 당시에 세계를 네. 신의 질서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양과 달랐던 점이죠. 자, 철학자라고 하는 동물은 스스로와 세상과의 발해를 느끼면서 탄생하죠. 어긋남을 느끼면서 탄생하는데 쇼펜하우어의 발해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유럽 문명이 제일 가장 우월하다는 말을 듣고 자라게 돼 있어요. 네. 이 시기에 유럽에 좀 있는 집 학생이라면 이때가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던 때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뭘 봤냐. 아프리카에서 끌러온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을 봤어요. 아니 노예는 사람 아니야? 흑인은 사람 아닌가? 유럽인들에겐 아니었죠. 유럽인들에겐 아닌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다 똑같아. 이분이 대례한 사람이라니까. 그러게요. 영국에 가서는 대례네. 병정들이 장교들에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도 본 거예요. 행군 똑바로 못한다고. 같은 사람들끼리 왜 저러지? 자, 산업혁명이 이때 한참이었는데 우리나라 60, 70년대 보면 산업혁명의 그늘이 있잖아요. 네. 그 뭡니까? 평화시장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여공들의 비참한 모습도 있고 유럽 어디를 가나 산업혁명에서 탈락한 빈민들이 거지들이 비참하게 사는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유럽이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데 쇼펜하우어 생각에는 유럽은 미개해요. 어릴 때. 자, 이런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유럽이 높은 지성을 가진 인간들의 문명이라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노예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의 자식이죠. 게다가. 네. 하나님 그 가장 똑바로 된 종교를 갖고 있는 진짜 유일한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문명의 수준, 잘남의 수준이란 거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도덕성이어야지 이 사람들아. 양심 있어야지 말이야. 내가 힘이 센 상태에서도 보다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한 문명의 상태가 우월한 문명의 상태 아니에요? 이게 이 어린이의 생각이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의 현지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거는 단지 강하기 때문이죠. 강함이 우월함인가? 이게 세계적 질서야? 우월하지. 우월하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월함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월한 건 맞는데 강하면 네. 우월하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린이니까 어린이였을 때 분명히 자기 앞에서 낯빛을 비추면서 근엄하게 나를 가르치려 했겠지. 이게 옳은 것이야. 거기서 이 사람들의 허위의 그 면모를 보면서 세계와 어긋남을 정면으로 느꼈겠죠. 정면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진정한 우월함에 우월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월함에 자부심을 느끼려면 도덕적 수준으로 우월해야 진정한 우월함이라는 거지.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쇼펜하우어요. 네. 그래서인지 동양 철학에 나중에 심취하게 되고요. 네. 또 이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심술쟁이 쇼펜하우어가 갑자기 착해 보이죠.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인가? 쇼펜하우어가 냉정하게 관찰한 유럽 문명은 이런 식의 순환 논증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뭐냐? 이겼으니까 착취해도 돼. 우리 왜 이겼지? 지적이고 잘나서 이겼겠죠? 뭐가 그렇게 잘났지? 유럽인들은 이성적이지. 옛날에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성이란 게 뭐냐? 보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보다 이성적이라는 말 아니냐는 거죠. 이성은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는 인간만의 특권인데 인간이 동물을 그래서 착취하잖아. 네. 사육하고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유럽인은 보다 진정한 인간이구나. 백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유럽 백인. 인정합니다. 주드로가 어떤 면에서도 나보다 탈모 빼곤 다 난 사람이다. 시끄러워요. 쇼펜하우어는 흑인 노예가 됐든
남미의 인디오가 됐든 그다음에 하층민 빈민의 삶 너무나 처참하잖아요. 마음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쇼펜하우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흉내내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 내가 봤을 때. 세심해. 다만 좀 삐뚤어진 거야.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인간에게 못할 짓을 하는 인간이 인간의 자격이 없는 거지. 인간에게 못할 짓을 할 권리를 획득한 인간이 위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때는 모두가 유럽인들이 백인이라 행복해요를 외칠 때였어. 유럽 백인 문명의 나머지 세계를 착취한 걸 당연한 권리를 느낄 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그딴 더러운 권리가 어디 있어. 아 훌륭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감정적 출발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 이 사람이 뭔가 그 어떤 상태에 끝없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게 혐오로 발전다는 거지 네. 문제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유럽인 그리고 유럽 상류층이죠. 네. 이때 당시에 유럽의 상류층이란 건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대동소이하지만 남을 착취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런데 유럽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건 뛰어난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참혹한 사악함의 결과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겔은 유럽이 짱이라 그랬잖아. 네. 시대정신 얘기를 하면서 시대정신, 인간의 시대정신이 인류의 정신이 유럽에 있다고 헤겔은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뭐가 짱이래. 프랑스 시민혁명 노래를 부르고 나폴레옹이 세계정신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근대적인 자유시민이 돼서 국가 전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탈해서 착취하면 이게 세계정신이야? 그냥 유럽 정신이지. 그리고 여기서 유럽 정신이 반세계적이고 반인류적이라는 건 인정해야지. 이 얘기를 하다가 베를린 대학교에서 진압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 왜 스위스 용병할 때 네. 프랑스 혁명군이 어쨌든 왕국에 들어서 또 하는 건 또 굉장히 폭력적이고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겔이 했던 거는 프랑스 혁명의 그 전체 구조에서의 그 큰 정신의 그 격변하는 양상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면 쇼펜하우어는 거기에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을 썰고 만들고 들어가서 했던 그래서 그 스위스 용병이 만약에 썰려 나갔었던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거기에 포커스를 했던 거죠.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런 참혹함 뒤에 서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좋은 거라면 진짜 좋은 걸까라는 거. 그죠.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때 유럽인들이 진짜 완벽한 100% 인간이고 나머지는 동양인은 조금 떨어지고 흑인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유행이 이때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쇼펜하우어는 꺼져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헤겔을 싫어하는 거예요. 헤겔은 동양 혐오자잖아. 그죠. 중국 혐오자잖아. 근데 쇼펜하우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훨씬 나아. 왜냐하면 헤겔은 중국의 전종 문화를 네. 전해 듣고 그 중국은 틀려 먹었다라고 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중국 남자들은 뭘 좀 아네. 다 그렇지. 죽어버려. 그렇지. 여자들은 밖에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놔야 되는데 전족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레이시스트 vs 여혐. 둘 다 죽어. 이게 문제예요. 되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치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도 알아. 이게 논리 전개에 흠이 된다는 거. 근데 참질 못해. 자꾸 핀트가 나가. 이게 쇼펜하우어의 문제인데 이 사람 그 유럽 각지에서 비참한 사람들의 비참한 광경을 보고 형연할 수 없는 슬픔을 느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하게 되잖아. 네. 근데 이 장면이 또 부처님이 왜 있잖아. 궁궐 밖에 산책을 나갔다가 그렇죠. 왕자일 때. 왕자일 때 뭐 그 잠자리는 개구리가 잡아먹고 그 개구리는 새가 잡아먹고 하면서 이 모든 비극이 연결된 걸 느끼고 그 슬픔을 몸부림치잖아. 그걸 결국 출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섬세함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시타르타는 그릇이 다르잖아. 그분은 초인이잖아. 네. 이 사람은 인내심도 초인적이고 어머님이 옆구리를 낳았다고. 아니 그 인간성 자체가 도량이 엄청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타르타는 출가를 할 때 정말 다 버리고 출가해서 거지 생활도 할 만큼 이 네. 사람은 집중력과 인내력도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자기를 던질 줄 아는데 쇼펜하우어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아버지의 유산에 기대해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도 편한 거 좋아. 못 참겠어. 사실 평생 거의 자기 손으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 출가하는 거 그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하죠. 아버지의 왕자인데. 유산을 뒤로 하고 왕자를 뒤로 하고 왕궁과 처자를 버리고 갔잖아. 시타르타는. 근데 둘 다 똑같이 섬세하고 지적인데 쇼펜하우어는 우리처럼 나약한 거고 시타르타는 이 사람 초인이잖아. 성인이잖아요. 그 쇼펜하우어는 아버지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이런 내 모습까지도 인간적인 나약함이자 인간은 틀린 거지. 아버지의 유산도 결국 유럽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와
남미의 노예들을 착취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굴러굴러 그쪽으로 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하층민들도 벗겨 먹으면서 쌓은 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시타르타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두고 떠났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은 따뜻하고 한어들이 옆에서 케어해주면 좋고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자본주의 돼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시니컬해지죠. 그러니까 자기 혐오로 올 수밖에 없어 이게. 이 삶의 토대까지 뿌리칠 정도의 용기는 사실 그건 진짜 인간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 하니까 성인 소리 듣는 거 맞아요. 아니야 솔직히. 쇼펜하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행을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그냥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소리칠 권리를 획득하는 거고 맞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니까. 맞아.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다 똑같다. 이 점은 근데 훌륭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은 훌륭해요. 보통은 자기는 포함 안 시키거든. 시타르타는 극한의 고행을 다 감내하고 나서 고행은 쓸데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네. 그런데 쇼펜하우는 처음부터 그래 나 처음부터 아는 셈 치자. 노노 이런 거죠. 그리고 시타르타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굉장히 대승적인 목적으로 설법을 시작했죠. 네. 그런데 괴테가 지적했던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인정투쟁이잖아. 사랑받으려고 자기가 유명해지길 원했잖아. 그릇이 다른 거지. 이렇게 쇼펜하우어 철학은 인간에 대한 섬세한 이 선량함도 있지만 인간적인 치졸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억누르지 못해. 이게 비논리적이란 건 지도 알아요. 쇼펜하우어도. 그래서 유럽은 틀려먹었다. 유럽 사람들이 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건 틀렸다. 이 출발점은 굉장히 웅장해요. 그런데 그 증거라고 갖고 오는 게 유럽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은 틀렸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결론이나 내거든. 기껏 철학적 사유를 잘 하고 나서 결론에 가서 망언을. 그야말로 씨부리고 있죠. 네. 이 사람이 각박해서 그래.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가 이제 여혐러고 투소리 스머프인데 자기 철학 이론에 직접적으로 삽입은 하지 않았어요. 알긴 알았네요, 진짜로. 수상록으로 따로 빼서 여혐 철학을 이제 전개를 수상록에서. 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시타르타와 비슷하죠. 네, 출발점은 그러니까 출발점이 굉장히 비슷하죠.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불교에 덤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 철학을 또 접하죠. 우파니샤드를 네. 심취해서 읽었습니다. 역시 유럽은 썩었군. 근데 정작 인도에 갔으면 인도도 틀렸다는 얘기 분명히 나와. 카스트 제도를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와 불교라고 얘기하니까 네. 사실 동의하기 힘드네요. 왜요? 우리 또 불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도 나오고. 이게 종교가 돼서 어떤 그 이익 집단이 되면 도찐개지.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하나의 철학의 체계로 봤어요. 불교는 사실 철학이긴 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철학의 체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의 철학으로만 들어가면 진짜 도찐개찌냐 좋은 의미로.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일종의 우리가 개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측면을 많이 본 거고 저쪽은 약간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가미됐다. 그치. 그리고 이런 말들 멋있잖아. 부처님의 말이죠. 승리는 증오를 낳기 때문에 정복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거 보면 쇼펜하우 이제 젊은 시절에 쇼펜하우 이제 뻑 갔던 거지. 쇼펜하우도 자기 여혐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노르웨이 현상 논문에 응모한 적이 있는데 현상 논문은 뭐냐면 현상금을 걸고 노르웨이 왕리 학술원에서 이제 그 논문 공모를 하는 거예요. 현상금으로 논문을 채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노르웨이의 역사적 유산으로 등재되는 거지. 이렇게 윈윈을 하는 건데 이거 뭐 한번 도전을 해봐 했더니 바로 채택된 거야. 자기네 국보로 삼는 대신 현상금도 지급을 하고 노르웨이 가서 상 타고 이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인정투쟁하던 사람인데 아직까지 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는 갑자기 이런 생각입니다. 북유럽이 개념이 있다. 이번엔 덴마크다. 그래서 근데 여왕을 조심해. 덴마크 그치. 왕립 현상 논문에 또 응모를 하는데요. 그런데 해겔을 너무 비인간적으로 깎아내려서 잘렸어요. 사실 덴마크 왕립 학술원도 이 논문이 출중하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를 너무 심하게 비난했다. 이런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켰는데 현재 철학계에서는 덴마크의 심사가 다 부당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쇼펜하우어도 인정은 했어요. 자기도. 그리고 해겔한테 쓸데없이 욕까지 한 건 내가 과했구나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해겔이 대단한 철학자라는 덴마크 왕립 학술원의 생각은 틀렸어. 역시 북유럽도 별거 없군. 그래 세상은 다 싸웠어. 뭐 이러면서 여기도 해겔에게 파벌 그거를 다 점령돼가지고 그렇구나. 썩어갖고는. 해겔의 악영향이 독일에만 그친 게 아닌 증거죠. 그렇죠. 다 해겔 밑에서 아부 하나 하려고. 그럼 왜 이렇게 여혐을 했나?
그렇게 빠진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이런 것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쇼펜하우의 여성관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몇 문장만 수상록에서 뽑아왔는데 여성이 우리들 최초의 유년기에 없어서는 안 될 유모나 교사로 적합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어리석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공감 능력으로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여자들은 전생애를 통틀어 큰 어린아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인 남성과 어린아이의 중간 단계의 존재다. 사실 본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여성은 열등한 성이며 모든 면에서 남성에 뒤떨어지는 제2의 성이다. 그들의 약점은 관대하게 봐주되 지나친 관심과 존경을 표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연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 둘로 나누었을 때 자연은 한 가운데에다가 선을 긋지 않았다. 지금 유럽에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혼인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법이다. 법률이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려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당시 유럽 사회의 진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이렇게 치졸한 방식으로 자기 웅대한 철학을 중간중간 망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뭐 옹호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여성이 사회 진출, 즉 여성이 경제권을 사회 진출해서 경제권을 쥐게 되는 역사가 길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뭐 계급, 뭐 어떤 하나의 뭐 종족이든 어떤 뭐 존재가 경제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이건 중립적인 의미로 어떤 권력 혹은 어떤 기득권에게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쪽에 종속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럼 이제 그게 요런 그 기울어진 토대를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태만을 채집하면은 굉장히 그게 고깝게 보이거든요. 왜 그 여성을 떠나서라도 왜 예를 들어 뭐 일제시대 때? 네. 일제시대 때 일본 지식인들이 그 한국인들이 일본인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 한국인을 묘사해 놓은 그런 묘사들을 보면은 당연히 일본인들이 잘 사니까 뭐라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뭘 굽신굽신 됐겠지. 근데 이제 그 일본인들 눈에는 염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뭐라도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요즘 말로 치면 통수나 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 종족 자체가, 족속 자체가. 근데 사실 이거는 여성에게 가는 혐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기울어진 그리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벌어져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한말 우리나라를 관찰했던 비숍 여사 같은 경우는 조선 민족은 희망이 없다. 이 민족은 열등 민족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가 그렇죠. 그때 비숍 여사가 묘사한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농민들이 너무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얼굴에 파리가 앉아도 쫓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조선 민족을 틀렸다고 이 사람은 판단했다가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네. 고려인들 새로 이제 개척을 하고 있을 때쯤에 고려인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활기에 넘쳐 있고 특히 남자들은 어디 일은 안 하고 그 마누라 하나 패던 조선 남자들이 아주 신사적이고 당당한 마초가 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보니 결국 환경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 현지에 있는 소장농들은 지주에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을 개간하는데 성공하면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그 춥고 척박한 곳에서 그렇죠. 당당해지고 뭔가를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켜야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신사가 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조선 민족을 잘못 파악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비숍 여사가 처음에 꿈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조선인과 네. 고려인들을 봤을 때 그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 그 네. 조선인과 지금의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달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 만들어내는 운동장의 기울기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대표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할 때 사람이 배알 뒤틀리는 지점이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좀 기다려야 이 효과를 뒤늦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뿌렸으면 크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는 건 뭔 얘기냐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선량한 피해자를 꿈꿔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애가 굶어 죽더라도 울면서 살려주세요 이런 애를 피하지
돈이 없어. 그럼 아빠가 잠깐 나갔다 가면서 총 들고 흑인이 그 슈퍼마켓을 털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동양인 유학생을 총으로 쐈어.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라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면 이 기울어진 걸 올려주려다가 이런 류의 사례를 채집하다 보면은 역시 글러먹었어. 그치.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왜 올려줘? 왜 올려줘? 얘들은 글러먹었는데 이 흑인 할렘들 이런 데서 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에 애는 싸질러 오니까 책임도 못 지니까 저거 나가서 이렇게 총질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고 바로 답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성이 인권이 뭐 보장되고 여성이 경제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그 세대가 돈을 벌고 또 그 세대가 그 교육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가 또 오고 해야 되는데 당장 뭐가 이게 인풋 아웃풋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다 보면은 그런 어떤 여성들이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집중한 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뭐 당연히 자기가 좋아했던 애첩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너랑은 가기 힘들고 또 그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귀족이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런 걸 보면서 여자들은 왜 이럴까. 뭐 진정한 자기의 뭐 사랑을 찾아 떠나지도 않고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채집하다 보니까 혐오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거를 더 미리미리 미래의 그 어떤 순간까지 가면 결국 무언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지 이게 사실 그 모든 자기가 채집한 나쁜 증거들을 이겨내고도 그걸 믿을 수 있는데 알잖아. 우리 이 사람이 성정 2시간 동안 들었잖아. 이 사람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 이 사람이 유작 중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린 광고 듣고 오면 좀 있다가 네. 드디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파야 돼. 맞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이 사람의 유작인데요. 저작 중에 하나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란 게 있죠. 자, 그냥 이유 다 필요 없고요. 설명 다 필요 없고 목차만 봐도 기가 막힙니다. 네. 확대 해석하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하라. 거짓된 전제들을 사용하라. 은폐된 순한 논증을 사용하라. 질문 공세를 통해 상대방의 항복을 얻어내라.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라.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라. 서둘러 결론을 이끌어내라. 이것은 다른 문장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먼저 승리를 선언하라. 내가 찜찜찜 하고 가라는 거잖아. 상대가 억지를 쓴다고 큰 소리로 외쳐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말싸움을 걸어서 상대로 하여금 실수를 유도하라. 거짓 추론과 왜곡을 통해 억지 결론을 끌어내라. 상대가 화를 내면 바로 거기에 약점이 있는 것이다. 상대가 아닌 청중을 설득하라. 상대방에게 질 것 같으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이성이 아닌 권위에 호소하라. 선생의 말은 형편없는 제 이해력을 넘어서는군요. 선생의 말은 이론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는 거짓입니다.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의미 없는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라. 상대가 너무나 우월하면 인신공격을 감행하라. 이거 가사 작사법인가? 이만큼 이 사람이 이제 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또 평생 연구한 그런 겁니다. 뭐 진중권 교수님 아니 이렇게 놀라운 철학자로서의 뭐 어떤 권위나 뭐 그런 뭐랄까 존경스러운 면은 없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썼다라는 건 자기가 그 맹점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거 다 역설적으로. 했다는 거잖아.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지만 효과는 있다.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자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요걸 드시면 눈은 번쩍 뜨일 걸세. 잠시 작별 인사라도 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땅에 묻었는데요. 땅에 묻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게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이게 이기겠다면 이게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거지. 아니 굳이 얘를 그렇게 표현적으로 아니 왜 표현적 효도지. 아버지 눈뜨게 하는 건데. 아버님을 제가 아버님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어쩔 수 없군. 내가 백회열에 침을 한 방 놔주면 잠시 눈을 뜨실 걸세. 염한 걸 뱉으실 걸세.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도전해봐야 됩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는 뭐고 표상은 뭐냐는 거죠. 자, 저는 잠깐 퇴근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이 책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데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두둥. 말은 멋있어요. 말은 멋있는데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책이 30년 동안 묻혔어요.
왜냐하면 철학책이 문학이 아니잖아요. 자, 의지와 표상, 의지를 먼저 한번 파보죠. 우리는 독일어로 윌레 혹은 윌렌, 영어로는 will이죠. 네. I will do it 할 때. 독일어에서 윌렌은 뜻이 많아요. 욕망, 갈구함, 추구, 노력, 고집 등등을 다 포함해요. 그죠? 왜냐하면 야, 그 문장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 말의 뜻도 혹은 남자가 뜻을 펼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한테도 안 펼쳐? 아니, 문장에 예를 든 거잖아. 그래, 내가 쇼펜하우어야. 자, 내가 여한 너 레이시스트. 다 죽어. 자연도 의지를 지니기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의지를 지니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약간 의지라고 생각하면 또 어떤 그 생명체 존재, 네. 이성적 존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해. 경향성과 방향성까지도 방향성.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살아있는 에너지 자체 같은 거야. 그렇죠. 네. 자, 지구는 계속 돌고 있죠.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이것도 윌레라고 본 거예요. 의지라고 본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성이니까. 그렇죠. 식물도 동물도 계속해서 살아남고 번성하려고 하는 본능, 의지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항상 생명체는 생존하려고 하고 생식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역시 동물인 만큼 생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요거 하려고 의대 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 생존과 번식의 욕구죠. 그리고 자, 생존과 번식의 욕구. 이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이 에너지, 생의 의지라고 하는 자연도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갖고 있는 이 에너지는 엄청난 법칙이거든. 이 자체로.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하겠죠. 그렇죠. 치달아가는 거야.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같은 경우는 쇼펜하우어는 성욕을 참지 못해서 결국 하녀를 건드려서 딸 낳고 그 딸은 아파서 죽고, 이것도 참을 수 없는 의지였어. 세상이 이렇게 썩은 이유도 다 의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적당히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없죠. 잘 없어요.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려고 하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도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자살할 때까지 우울증에 걸려가면서까지 점점 재산을 증식했잖아요. 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보다 매력적인 이성과 섹스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자기처럼 인정투쟁, 사랑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틀려먹은 거야. 애초에 유럽인도 인간인 이상 욕망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착취하죠. 정말 끝없이 착취하잖아. 네. 아프리카 남미, 이거 진짜 말할 수 없이 당했잖아. 농장에서 학대받는 노예들은 무슨 죄야. 그러면 욕망이 해소가 되나? 쇼펜하우어에게 욕망은 해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를 타면 그랜저 타고 싶고 그 다음에 벤츠 타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욕망을 자기가 이해하고 관리하고, 혹은 자기 욕망을 자기가 관조하면서 떠나 있는 평정의 상태를 쇼펜하우어는 좋은 상태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물질적 조건이 돼야지. 맘만 먹는다고 되나? 누구한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니까 타인도 착취해야 되겠고 자연도 착취해야 되죠. 결혼이란 것도 부부가 서로 착취하는 거잖아. 그렇죠. 계약 관계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죠. 생의 의지라는 놈 때문에 인간 욕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갖가지 고난과 지속적인 불행의 상태가 인생이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삶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인 거죠. 쇼펜하우어에게 개개인의 인생사는 고뇌의 역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항로는 희망 고문이다. 원어로는 죄송합니다. 희망의 조롱을 받는. 개개인의 인생사는 고뇌의 역사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죽음의 팔에 안겨 춤을 추는 운명을 타고났다. 인간은 모두 결국에는 난파를 당해 부서진 돛대를 안고 죽음의 항구로 흘러들어온다. 비관적인데 문학적이기까지. 인간의 전생의 오류는 언제나 비극을 연출한다. 삶은 비탄의 연속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결국 세상은 정글이란 얘기죠. 네. 인간은 위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승리해서 착취할 뿐이에요. 식물과 동물을, 자연을. 그리고 유럽인은 단지 승리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 인간들을 착취할 뿐이에요. 이 모든 게 그놈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럽인에게 허락해 줬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칸트를 계승하고 극복했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얘기를 하려면. 자, 지난 시간에 헤겔 특집에서 얘기했듯이 칸트의 세계에서 인간과 세계는 분리돼 있었어요. 피에테와 셸링은 아니라고 했어요. 피에테는 자아가 팽창해서 세계를 삼킨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쿵쿵따리 쿵쿵따. 셸링은 직감으로 나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잉 하고 느끼면 된대. ጧ 하고 느끼는 거야. 헤겔은 걱정 말래. 야, 인류는 진보하고 있대. 인류는 진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신은 교양을 쌓으면 된대. 쇼펜하우어에겐 개소리예요. 전부 다 개소리죠. 정말 이건 개소리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역사와 세계가 발전 중이라고 하는,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세우고 왜 거기에 철학의 사유의 진행 과정을 맞춰. 그게 신의 그림자거든.
그렇죠. 그렇네요. 그게 신의 그림자예요. 이게 이 신의 그림자가 스피노자로 오면 범신론이 되고, 그죠? 우리가 기댈 어떤 질서잖아. 이게 헤겔한테 오면 절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사유를 무에서부터 전개하다 보니 그 결과 세상은 틀려 먹었다는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결론을 내리면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쇼펜하우의 천재성입니다. 그 신의 그림자를 거의 최초로 완전- 서양에서 떨쳐버린 거죠. 그런 거 떨쳐버린 없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그림자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완벽하게 어딘가의 세상에 어쨌든 어떤 질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떨쳐버리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없어.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시궁창이야. 그 질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 같은 물리적 질서를 갖고 와요. 그죠? 야, 자, 여기 질서가 있으니까 인간의 선량함이랄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 같은 것도 이러한 질서와 공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물리적 질서지, 이 사람들아. 음. 우리 정신적 질서가 아니지. 정신 질서가 있어. 긍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사유하는 게 철학이야? 세상은 틀려먹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나? 이게 쇼펜하우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버릇이 일배가 돼서 문제지. 이거는 굉장히 웅장해요. 그죠? 진짜 파괴적 연산군이야. 근데, 철학의 연산군이야. 근데 멋있어. 왜냐면 진짜로 그냥 그 자체로 본 거야. 진짜 세계를. 처음으로 거의. 그 자체로 본 거예요. 우리들만이 있는 이 세계 그 자체로. 이 세계로. 그러면- 이게 바보여도 우리였고, 좋아도 우린 거고, 그냥 우린 거야. 누군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뒷배도 없고 앞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상태인 거야. 뿌해. 세상은 뿌연 거예요. 명징하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인간의 근원적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비빌 언덕이 없으면. 그러면 왜 여기서 슬램덩크 안 선생님 포기하면 편해. 꿈도 희망도 뭣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 돼? 그 사실을 알고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이라고 하는 여정에 뿌연, 알 수 없는 여정에 도전해 나가는 인간이야말로 거기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 아니 이 대목을 읽으면 옛날에 이제 예술가나 지식인들이 이제 다 망치로 얻어맞는 거야. 왜냐면 이게 왜 쇼펜하우가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술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 순간이 뭐예요? 비참한 곳에서 피어나는 어떤 그 아름다움인 거잖아. 그게 예술의 어떤 쾌감을 주잖아. 예술가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느낌을 딱 정리해 놓은 거지. 바로 이거다. 이러면서. 자, 칸트의 철학에서 인간은 결코 물 자체에 다가갈 수 없다고 하죠. 어떤 사물 자체에. 헤겔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 네. 절대정신, 시대정신, 세계정신이란 게 있어가지고 인류를 진보로 이끈다고 했잖아. 그죠? 쇼펜하우어가 보니까 세계정신 그거 갖고 와 보세요. 어디 있어? 손에 잡혀? 인류가 진보하고 있는 건 그냥 지식이 쌓여서예요. 여기서 쇼펜하우가 이런 말 했을 거야. 나폴레옹 왕 됐네. 황제 되셨네. 아이고 그렇게 이러면서. 발전의 과정이라니까 얘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유럽 사회는 그 잘난 지식 덕에 아프리카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지식은 쇼펜하우어한테 있어서 그냥 총이나 대포 같은 무기 같은 거예요. 맞잖아. 네. 역사 발전? 헤겔 당신이 아프리카 가서 거기 그 팔 잘린 흑인 노예한테 뭐 그 얘기 한번 해보시던가. 왜냐면 이 해결 철학을 잘못 뭐랄까 인용하거나 네. 오해를 하면은 기다려라. 너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뭐 이런 류의 그런 개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는 지금 정당한 거죠. 잘못 오해되면 진짜 아프리카 그 초록시계로 간다니까. 개소리를 식민지를 경영한 모든 제국주의 그 관료들이 했어요. 그렇지. 발전시켜 주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인류 진보는 정해진 법칙 같은 건 없고요. 그게 만고불변한 철학적 진리라고 떠들 수 없는 거예요. 진보는 그냥 기술이자 유리함이지. 그 자체로 숭고한 어떤 정신적인 원래부터 우주가 선엄적으로 갖고 있는 지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물 자체에 다가갈 수 없다는 칸트의 생각 자체는 지지했어요. 자아의 팽창이니 직감이니 절대정신이니 아이고 뭐 그렇게 약들을 팔라 그래. 할 수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결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미리 결론 내놓고 거기에 맞추려 그래. 독일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돼서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시쿨시크합니다. 독일인이 뭔데? 특별히 철학자들의 애정을 받아야 돼.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는 증거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오란 개지. 이게 굉장히 이 통찰력이 비정하죠. 네. 여기서 이 사람 철학의 위대함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인간의 감각이 왜곡하는 형태로만 세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세계 인식의 배후에는 어떤 이데아나 플라톤은 이데아고 그다음에 그 유럽 관념론은 선엄적 진리고 그다음에 칸트한테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가 변이된 형상 같은 건데 아니야. 그냥 생의 의지, 빌레가 있다니까. 우린 다 동물이야. 내가 의학 공부하면서 두개골 따봤어. 거기 뇌 있더만. 그 우동사리. 이성 그거야.
이것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되는 건 그 자체로 현상 피노미넌이잖아요. 이게 칸트가 남긴 세상과의 분리인데 그 본질적 외로움을 인정해야지. 본질적 외로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그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 무섭지. 내가 맨날 얘기하자 고아라고.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그거. 우리는 고아여선 안 돼가 아니라 쇼펜하워는 우리 고아야. 외로워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외로운 거지 뭐. 인간이 그걸 인정하기가 특히 이 당시라면 더욱더 그렇죠. 쉽지 않죠. 바로 이 지점에서 표상, 포르스텔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표상은 인식에 맺히는 주관적 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렵죠. 이런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 주관의 한계로 세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세계는 의지와 표상으로서 다가온다. 끝이에요. 표상은 나한테 맺힌 상이에요. 내가 해석하는 세계예요. 객관적 진리에 어차피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세계는 나의 주관에 맺힌 상 있죠.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거야. 자, 이게 끝이라고 하면 큰일 나나? 이게 끝이라고 하면 인간은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비빌 언덕, 세계적 질서라고 하는 정신적 질서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할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는 거예요. 철학적 사유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없는 거예요. 무섭긴 무섭지. 그러면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속에서 이건 뿌연 안개 같은 세계잖아.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도 없어. 진리가 뭔지 알 수 없어. 뿌연 안개 같은 거야. 여기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 이 안개를 헤치면서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욕망을, 성욕 같은 걸 끊으면 평온이 오겠지. 욕망은 결국 인간에게 불행함을 안기니까. 무역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본인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는 줄은 알고 행복해야 돼요. 이러면서 끊임없는 양손에 떡을 줄 수 없는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거 아니면 저거인 세계를 선택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냥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숭고해 줄 수 있죠? 칸트는 숭고해 줄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어요.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도덕률을 노래했잖아.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그 도덕률, 인간의 절대적 가치,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쇼펜하우어한테. 그런 절대이성, 선엄적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진리와 도덕은 없어요. 이성은 본능이에요. 새는 날개를 갖고 태어나죠. 인간은 커다란 뇌를 갖고 태어나잖아.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일부분으로서의 본능적 기능, 이게 이성이라니까? 그 뇌의 기능이 이성의 기능이에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뭘 하면 되느냐? 새에게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똑똑한 머리로 뭘 하면 되냐면 안 선생님처럼 포기하면 편해라는 옵션도 있지만 생의 의지를 거역하는 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 선생님이 포기하면 편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나 그거 이렇게 다르게 써가지고 패러디한 거잖아. 패러디해가지고 도는 짤방이었을걸. 맞아요. 안 선생님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랬을걸. 그것은 이 정글 속에서 모두가 동물은 인간도 식물도 이 자연은 자기의 생의 의지에만 사로잡혀서 가지만 인간은 우연히 너무나 좋은 머리를 타고난 끝에 동정심과 공감 능력이란 걸 갖고 있어요. 이 이기적인 정글 속에서 자연의 법칙으로 부여받은 생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왜 초월하는 건지 아세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실용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요. 이것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자연의 강력한 의지에 반항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어. 그러나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걸 알면서도 지나가는 어떤 안 된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의 반을 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혹은 뭐 자기 몸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은 생의 의지를 거스르죠. 여기서 자,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세상의 질서는 아름다운 질서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인간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돕고 하는 그 순간 그 질서에 균열을 내죠. 이것이 인간이 칠 수 있는 위대한 사고라고. 여기서 윤리가 나온다고 본 거지.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요. 예술이 나와요. 예술도 실용적이진 않아요. 예술의 본질이 뭡니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예술이다. 저번 주에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몸에 예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하는 것. 자, 인간의 순수한 의지는 굉장히 더럽고 유치한 거죠. 모든 예술의 근간에 사실 성욕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예술로 승화되기 때문에 숭고한 거예요. 인간은 고독과 실존 속에 뿌연 안개 속에 홀로 내던져졌어요. 그게 괴로우면 자살하면 되고 견딜만 하면 사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예술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행위로 실존을 확인하잖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살아있음을 확인하잖아. 프로메테우스잖아. 뿌연 안개 같은 세계에 홀로 맞서서 횃불을 들고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보기 위해서. 예술가는 그래서 음악가는 오선지를 앞에 두고
문학가는 백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잖아. 그래서 왜 진중권의 누님이신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작곡가님이 네. 나는 텅 빈 오선지를 바라보며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언어 습관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쇼펜하우어의 느낌을 어떤 느낌? 이 엉망진창 희망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순간의 그 어떤 그 인간이든 뭐든 그런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뭐가 생각나면 우리가 방송했던 사이바라 리에코의 네. 우리 집이 생각나. 우리 집 만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궁창에서 근데 그 어느 순간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의 의지를 갖고 살면서. 네. 심지어 그림체도 아름답지 않은데. 네. 자, 타인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매몰해가면서 횃불을 밝히는 예술가야말로 실존의 투사죠. 그쵸.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으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커다란 위로와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예술가들한테. 예술가를 이제 단순히 이제 우쭈쭈 해줬다 이런 네. 뿐만 아니라 그 예술가들한테 너희들이 표현해야 할 것이 뭔가라는 테마를 줬다는 거지. 테마를 줬어요. 이 세계가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집 얘기도 했지만 네. 예술가들의 거의 모든 테마야. 오페라가 됐든 문학이 됐든 특히 문학가들이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시궁창 같은 세계에서 피어나는 단 한 순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테마는 모든 예술가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톨스토이가 얼마나 쇼펜하우어를 존경했냐 하면 거의 뭐 이 사람뿐이다. 서양 철학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욕해주세요. 이것도 했나? 네. 아니야, 그 해주세요. 세대가 다르잖아.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실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서사가 만들어지죠. 네. 현대 문학이. 그쵸.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학뿐 아니라. 네. 그러면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뭔가 선택의 기로에 둬요. 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심판받아. 네. 그리고 진짜 문학이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지 않죠. 진짜 수준 높은 문학은. 등장인물들은 선택의 기로에 계속 치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이때 감동 포인트잖아. 이때 갑자기 이야기가 숭고해지잖아. 소설 작법, 현대 이야기 작법의 원전이 거의 쇼펜하우어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작법의 기본 아닌가요? 시나리오도? 그쵸. 그쵸? 그런 소설을 써내는 예술가들을 칭찬해 준 것도 쇼펜하우어고. 그리고 바그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자기를 쳐다봐 주셨다고. 침뱉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이걸 모른 채로 네. 비극, 카타르시스만 얘기하면은 비극이 살짝 이해가 안 된다. 현대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극의 슬픈 얘기를 보고 질질 짜다가 좋대. 그럼 질질 짬의 요체가 뭐냐 이거지. 질질 짜는데 왜 좋지? 뭔가 왜 해소되지? 근데 사실 그게 요거까지 접목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거든. 그 시궁창 같은 속에서 어떤 단 하나의 그 비합리적인 그 어떤 거 숭고함이든 아름다움이든 혹은 운명에 거역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거대한 힘이든 간에 그걸 느낀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비극의 세계를 이해했죠. 어머니한테 그리스어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이 배운 건 배운 거고 사람이랑 친할 순 없지 그런 거지. 그리고 쇼펜하우어를 열렬히 숭배했던 프리드리히 니체. 네. 예, 니체 역시 비슷하죠. 예술가들의 영웅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여혐 철학을 받아가지고 그 여혐러 2세가 되는데, 근데 쇼펜하우어는 철학적으로는 여성을 혐오했는데 침대에선 여성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이게 니체가 보기에 이 사람 순수하지 않아. 나의 영웅도 약간의 흠결이 있군.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2부에 법조인들 얘기했죠. 네. 법조인들은 왜 쇼펜하우어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한 10년 전부터 네. 열광적으로 지지했냐. 자, 법적 판결이란 건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철학자들은 인간이 비빌 언덕, 선험적인 진리, 도덕률이 있다고 하지만 법조인의 입장에선 없어. 없죠. 범죄자들 보면. 아니 지금 나의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모르겠다니까. 왜냐면은 우리 알지만 사건을 제가 이제 어떤 경찰에게 들었지만 막상 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 순간 피의자 편을 많이 들게 된대요. 범인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피의자. 네. 왜냐면은 얘가 단순히 그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만큼 그 불변의 어떤 뭐 용서의 가치가 없는데 거기까지 오게 된 히스토리가 대부분 있고 그 대부분의 히스토리를 듣는 순간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진리가 어디 있나. 정말 나쁜가 얘가. 그거 자체는 잘못한 거 맞는데 그 자체 그 상황에 내가 매몰렸다면 나는 안 그랬을까? 라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법조인도 당연히 그럼 스트레스를 받죠. 여기에 어디에 진리가 있어.
운 말고 우연 말고. 근데 판결은 내려야 돼. 그치. 근데 판결은 해지. 이게 피고의 운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법조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마음속에 반짝이는 도덕률이 있어. 귀 기울여봐. 최순실? 별이 말을 건네줄 거야. 그리고 피이테는 자아를 확장하래. 셸링은 촉을 세우면 된대. 직감이 있대. 직감으로 알라고. 시크릿. 그리고 해겔은 다 역사가 진보하는 과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교양들 다들 있으시죠? 진보의 열매를 내가 못 먹을 수 있다는 게 해겔의 그렇죠. 함정이잖아. 근데 해겔은 정반합이잖아. 잘 판결하면 나는 정인데 못 판결하면 내가 반이란 얘기예요. 아프니까 반이다. 아프니까 반반이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근데 누가 반동이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쇼펜하우어 철학이 오면 법조인들은 판사들은 이 외로운 정글에서 진리가 뭔지도 알 수 없어요. 뿌연 세계야.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내몰려 있는 고독한 늑대야. 그런데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뿌연 안개 속에 자신을 내던졌는데 자기 자신도 아니고 법적 정의를 위해서죠. 그렇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정글 같은 인간 세상을 조금이나마 정글 같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같은 이 뿌연 안개를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 법조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 법조인이라는 인간들이 선택한 인간적 길. 인간의 길인데 고독한 길이라고 알아주는 거야. 이만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철학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렇죠. 멋있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쇼펜하우어를 정말 끔찍하게 존경했어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존경하는 만큼 나를 찬양하는 칼럼을 쓰라고. 이게 쇼펜하우어의 불만이었고요. 일이 바빠서요, 선생님. 존경함으로 저도 한국에서 선생님의 모친을 따라 룸살롱에 다녀오겠습니다. 더듬어 보며 선생님의 채취를.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거 해다. 해지 마. 왜? 쇼펜하우어 철학은 결론으로 가면 철학적 구조 자체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결말이에요. 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비관적이라고, 나는 쇼펜하우어를 조금 보다 보면 어렸을 땐 염세주의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자살 맞아요. 뭐 추종하고 뭐 하는데 사실 이건 내 기준에서 보면 이게 그냥 제로야. 디폴트야. 이게 뭐 염세야. 즉 비관이나 염세를 떠나서 그전까지 있었던 거품을 걷어내고 제로백 상태로 만든 거죠.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었어. 뭔가 신의 그림자라고 내가 표현했던 그 어떤 것. 너무 꽃밭에 계셨다. 뭔가 잘 될 것 같아. 혹은 잘 돼야 돼. 잘 되어야만 해. 그럴 리가 없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보기에 비관적인 너무 거지. 장밋빛 안경 끼고 있었다. 그지? 쇼펜하우어 했던 거는 얘들아 내가 다 치워놨다. 실존 잘해봐라. 아무것도 없어. 안경을 벗겨줬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염세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는 염세고 이게 서양 문명에서 염세예요. 그죠. 그쵸. 당시 기준에서 네. 염세죠. 근데 어쨌든 뭐 비관적이라고 하니 비관적이라고 치고 그러나 미학적이기도 해요. 아름답거든. 아름다워. 저 틀려먹은 세상에 틀려먹은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포기하면 편하고 자살이 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예술 따위나 해대며 동정심도 발휘해가며 인생을 낭비하는 너님이야말로 새끼 인간적이다 짜샤 요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멋있거든. 법조인의 룸살롱 행은 좀 하지 마 좀. 인간적이니까. 이것 때문에 후대 예술가들이 진짜 그 쇼펜하우어 앞에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거야. 형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위로가 되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를 찬양했까 예술가 너님이 직업이 좋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의 테마가 너의 지금 너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라는 걸 같이 동조해 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게르만 영웅들, 네. 트리스탄, 이졸데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그 운명에 휩싸여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인간적 선택을 하다가 결국 숙명적으로 운명에 배신당하죠. 그렇죠. 네. 이게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그너가. 그거잖아. 쇼펜하우어 네 뜻대로 안 될 걸. 하지만 인간은 죽기 전까지 생의 의지에서 뭔가를 해 나가면서 선택을 하며 그리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여기서 어떤 바그너의 미학이 나와요. 비극적 미학이 나오지. 네. 그리고 이 바그너를 또 히틀러가 오해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안이 되는 것 중에 단 하나가 그런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이성과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불합리한 존재예요. 그렇게 불합리하고 때때로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시대 정신에 해당하는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의 유행이 되는 사고관, 어떤 사람들의 집단적인 방향성 있죠. 네. 그거는 그것대로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집단적 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칼 융이 나오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만들어낸 욕구 불만이라는 개념에서 프로이드가 나와요. 프로이드와 칼 융은 서로 이제 사제지간이잖아요. 네. 네. 그 정신분석학은 쇼펜하우어 없이 또 탄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이 참 심리학자, 심리학 전공 뭐 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사실 영향력 자체가 검증되지도 않고 이게 사실 참 네. 굉장히 되게 소규모 분파인데 영향력은 또 엄청 영향력이 지대하잖아. 너무 크죠. 다른 의미의 영향력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인문학적인 토대에서의 영향력이 큰 거지 사실 실제 세계의 영향력은 거의 없거든. 그잖아.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의 저작들에 대해서 또 한마디에 굉장히 글 자체가 굉장히 미려하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쓰여진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고요. 이제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만 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저기 때문에 네. 의지가 무엇이고 표상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쇼펜하우어는 아빠의 눈과 엄마의 글솜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엄마의 글솜씨로 이걸 했잖아요. 근데 엄마도 당대는 굉장히 로맨스 소설가로서 유명했잖아요. 네. 쇼펜하우어는 엄마의 소설을 읽었을까? 읽어봤겠지. 나 솔직히 읽고 나서 안 읽은 척 했을 거야. 그치. 당연하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슬프고 가여운 존재다라는 걸 묘사를 하는 거거든. 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를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왜냐면 최근에 어떤 평론에서, 네. 박하사탕에서, 네. 설경구, 거기서 나온 설경구 씨가 광주 진압군이어서 그 음. 평생의 트라우마로 그 자체가 괴물이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던 여성들에게도 막대하고 폭력적으로. 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막대했던 그 남자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여자 선택이 문소리 씨가 어. 연기를 하셨죠.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이것이 환타지다. 라고 이렇게 오 마이 갓. 착취적이다. 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걸 평론에서 읽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너 싫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보고 싶어서 밤에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약간 마음을 그런 마음이 먹는, 생기는. 그런 마음을 먹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나도 없는 모르게 그렇게 드는 매몰돼 그거. 보니 그런 경험이 없는 건가? 아. 사람이 그런 거 나한테 이렇게 뭐 매몰차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나? 인간은 그런 불합리한 존재인데 고작 그 영화에 나온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하고 감독이 여자를 알로 본다고 말을 하면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평을 쓰신 분이 우리가 저번에 알탕 영화의 그 재료로 썼던 네. 그 평을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 박우성 평론가님. 네, 그래서 네. 이상한데 제가 페북에서 또 한번 마사지 네.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지금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이미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사실 박하사탕에서도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슬퍼지는. 왜냐면 설경과 예술이 어떤 지점에서 숭고해지는지를 쇼펜하우어가 그렇죠. 설명을 했고 그거를 이창동 감독님은 또 구현을 했어요. 그렇죠. 설경구가 괴물인 건 맞는데 만약 내 옆에 있으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으로 나와 거기서. 네. 근데 그가 왜 괴물이 됐는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주잖아. 라는 게 보고 나면 가슴이 막 장난 아니란 말이 찢어지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게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의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다른 이게 염세적이지가 않아. 되게 애정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걸 오늘 쇼펜하우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슬프달까?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쇼펜하우어가. 쇼펜하우어도 우리 해결도 했지만 해결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가니까 세상에 수많은 형들이 그런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교양을 쌓아라. 세상은 시궁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그런 존재다. 그렇죠. 여자는 열등하다. 도덕률을 가져라. 그치. 레이시스트 대 여혐러. 자, 빨리 선택해. 당신이 세계 최대 지성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혐러와 레이시스트. 제가 되뇌 피질이 갑자기 커져서 세계 최대의 지성이 된다고 치면 갑자기 지적을 넘어선 사람이 약간 돼. 더 잘못 먹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 당신을 추종해요. 지적을 찜쪄먹는 사람이 돼.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근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악마의 유혹. 여혐러 대 레이시스트. 이거 어떡하지? 예를 들어 아프리칸 글렀다라든가 아니면은 여자들은 글렀다. 여혐러 대 레이시스트. 근데 그거 알아요? 레이시스트가 좀 더 편해. 세상의 반보다는 세상의 일부가 나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레이시스트가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떨어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상의 어. 일부가 낫다니까. 누가 최근에 리아나 되게 신기하다 했던 것 중에 리아나가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왜냐하면 리아나도 흑인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사람의 피부가 한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쵸. 파운데이션 같은 게 색깔이 근데 너무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정작 내 피부에 딱 맞는 색깔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리아나가 진짜 색깔 종류가 많게 정말 누가 가도 네 피부에 하나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하고 또 거기 평소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성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동양인을 싫어해 리아나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하는 거잖아. 리아나 지금 그치. 하나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어. 리안나 안에도 많은 마음속에 많은 폭풍우가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처맞고. 우리 쇼펜하우어 철학을 방금 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애처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걸 하고 나서 느껴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인간을 계측하려는 걸 포기해야 돼요. 특히 이제 예술가들은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해라는 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다 딱딱딱 평가 내리고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쇼펜하우어도 인간론을 펼치지만 어느 순간에서 놔야 할지를 암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하다 보면 순환론증에 빠진다?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애처로운 존재라는 걸 왜 알아쳐먹지 못하는 무식한 놈아라고 갑자기 이렇게 순환론증에 빠지게 되는 그 순환 논증에 빠진 게 쇼펜하우어 본인이잖아요. 어. 무식해가지고 그걸 왜 못 알아들어? 아니지, 내가 지금 방금 인간 애처로워서 비논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라는 말을 왜 무식해서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환론증에 쇼펜하우어의 빠지는. 철학적 체계와 네. 이 사람의 품성은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쇼펜하우어의 그 여혐은 이 사람의 성격에 가까운 거고요. 아니 뭐 제가 방금 두 문장으로 쇼펜하우어 인생을 압축한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스꽝스러운 노인네였던 건 맞지만 한 개인으로서 이 사람의 철학이 사실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굉장한 천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요. 도발적이고요. 파괴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신론자 분들에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라는 걸 정말로 근대에 선언해 준 사람이라는 네. 거지. 그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존주의니 니체의 철학이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술의 방법론이 하는 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부터 한 단계 그 서양 문명이 한 번 더 점프하게 되거든요. 서양 문명이 보통 신에서 인간을 넘어온 게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진짜 인간으로 방점을 찍어준 걸 쇼펜하우어인 것 그쵸. 같아요. 다 그전까진 그 헤겔이니 칸트니 그 형들 다 신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니까. 그 뭔가 움찔움찔하는 뭔가의 밑에 있었다니까. 그렇죠. 자, 아주 멋진 철학이었습니다. 네. 사람도 참 재밌었어요. 사람은 참 재밌는 분이고. 왠지 그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애가 막 앵기려고 그러면은 막 이 새끼가 하면서도 막 손으로 하고 소중하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 왜 그러니까. 세상 소중하게 안아주는 거 그랬을 것 같아. 벌수스 놀이도 탄생했어요. 여혐녀냐 인종차별주의자냐. 다 죽어. 헤겔이냐 쇼펜하우어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쇼님.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센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